안녕하세요. 3주차 한국 고전문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배경이 바뀌었죠. 이제 우리 뭐 아들 녀석 방인데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멀리 나가 있고 이제 비어 있는 방이 이제 사실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여구실도 바꾸죠. 이제 제가 노트북을 새로 준비를 해서 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녹화된 것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도 굉장히 맑고, 이 노트북을 좋은 걸 구입했어요. 사실은 좋은 걸 구입하고, 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노트북을 들고 있으니, 연구실에서 이제 녹화를 하다가 또 이제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마침 애들 방도 다 비어 있고 예, 그래서 저녁에 편안하게 뭐 새벽같이 녹화를 해도 그게 오히려 더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사실 참 편하네요.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또 이제 편안한 시간에 다들 쉬고 있는 시간에 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 좀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좀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모처럼 이제 바뀐 또 이 뭐 공부라고 하는 게 늘 한결 똑같잖아요. 이제 어제의 공부나 오늘의 공부나 비슷한데 어제 공부하던 것과 오늘 공부하던 것이 조금씩 다르면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공무도화가하고 이제 상조가 그죠? 그다음에 부지가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신화를 한번 읽었죠. 예, 단군 신화를 읽으면서 뭐 간략하게 이제 한인, 한웅, 그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제 조후선의 어떤 그 연결고리. 즉, 이 조후선의 연결고리 속에 이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하늘님의 자손이다. 즉, 당군이 이 하늘님 천재의 선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이 당군 신화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몽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민족적 우위성, 그죠? 민족적 우위성, 우월성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문화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소략하게 뭐 이야기를 했지만, 자, 오늘은 당구 신화를 통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 원형의 어떤 그 인식들, 그 생각들,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군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단지 당군 신화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었죠. 이제 요 부분이었고, 상제와 환웅과, 즉, 환인이죠. 환인과 당군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하늘과 이제 인간, 즉,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민족이죠. 우리 민족. 이제, 우리 민족은 뭡니까? 바로 하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요. 이제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우수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당군 신화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의 자주성, 이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우리 문화의 어떤 자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단군 신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그러기 전에 이제 일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연 스님은 1206년입니다. 1206년에 태어나서 이 1289년이죠. 1289년 맞습니다. 1289년에 이제 삶을 마감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1206년에 태어나서 1286년에 삶을 마감했고 이런 스님은 21살 때, 그죠? 이 21살 때, 이 21세의 승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과에 급제를 함으로 해서 단연, 이제 그 고승이 될 만한 그런, 어, 부분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무량사에서, 이제, 무량사하면, 이제, 광주에 있는 이 무량사에서, 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현 스님의 어떤 뛰어남에 대해서는 그 1261년에 1261년에 충렬왕이 여기 이제 1261년에 충렬왕에 의해서 이 그 뭡니까 이제 진울 보조 국사 다들 아시죠? 진울 보조 국사 그죠? 진울 보조 국사의 계승자 이제 보통을 이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1년에 진울 보조 국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계승자로 지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님이 그만큼 뛰어난 인물을 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1280, 이 80년, 자, 1280년에 이 삼국 유사를 찬술합니다. 자, 삼국 유사가 이 바로 1280년, 1280년이죠. 1280년 상공유사를 찬설합니다. 이 상공유사는 실제 그 상공유사는 가장 이 단군신화를 읽었던 것처럼 단군신화, 고조선, 단군조선, 고조선, 위만조선, 뭐 부여,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쭉 해서 연결 지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를 단군 신화까지 연결을 시켜서 민족 역사를 고려까지 쭉 이어서 삼국시대 고려까지 이어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 민족은 당군의 자손이다. 즉, 이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재죠. 그죠? 천재와 서로 연결이 된 그런 민족이다. 이런 우수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삼국 사기가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치중이 되어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꾸려 나간다면 삼국유사는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불교를 바탕에 두고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이 그 흐름, 계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쭉 이어 나가 줌으로 해서 민족의 우수성, 문화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83년에 바로 어, 국존으로 일련이 국존으로 책봉이 되면서 운문사, 운문사죠. 운문사, 운문사의 이제 주석을 일련이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80년에 이제 요 삼국유사를 찬술하게 되는데, 요 삼국유사를 찬술한 요 시기, 즉 1280년이라고 하는 요 시기가 굉장히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 고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1010년부터 이 1020년, 자, 요 사이에 이 3차, 세차, 3차에 걸친 이 거란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지게 되죠. 지게 됨으로 해서 이 송나라, 당시에 이제 중국을 지배했던 이 중심이었던 이 송나라, 그죠? 이 송나라와 국교가 단절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거란에 의해서 송나라와의 국교가 이제 단절이 되고 이 강요에서 송나라와 이제 국교를 단절해라 이렇게 되니까 송나라 국교가 단절이 되고 또 이제 거란의 연호를 쓰게 됩니다. 거란의 연호를 사용토록 요구받게 되는 거죠. 이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이제 이를 요구받게 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두 번째는, 어, 이 금나라가 세운 여진족이, 그죠? 여진족이 이 거란을 이번에는 물리치게 됩니다. 이 거란을 치고, 그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송나라를 양자강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밖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금나라가, 군신 간의 이제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금나라가 세운 여진족, 말갈, 여진, 이르초, 이 흉노, 이 아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아주 이제 문화적이지 않는 그런 흉노족들이 이 첫 번째는 이제 거란, 그다음에 이제 거란이 이제 여진족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진족이 이 거란을 꺾고 그 다음에 군신 간의 관계,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신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런 지경에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삼국유사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바로 이제 1231년에 1231년에 뭡니까? 몽고가 이 고려를 침입합니다. 침입해서 바로 이 30년 동안의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1231년에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고 30년 동안 항쟁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 고려의 백성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고통 속에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1231년에서 30년 동안, 즉, 이 1261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260년대 되는 데까지, 얼마나, 이 고려가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고려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고려사를 통해서 이제 이 시기에 고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려사를 보면 이때 이 몽고로 잡혀간 요때가 언제냐면 1200, 1253년 에 고려사 1253년에 고려사를 한번 보면 몽고로 잡혀간 고려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20만 6,800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고려인. 그래서 이제 이때 몽고로 잡혀간 고려인의 숫자가 20만 6,8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때 잡혀간 숫자만 이렇고 이 살해된 숫자는 부지기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고려사를 보면 해골이 이 사냐를 덮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려인의 해골이 이 사냐를 덮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죽었고 또 잡혀갔는지 얼마나 고려인들의 삶이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70년에 이제 고려사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무엇을 이제 어떤 상황이 놓여지냐면 바로 이제 개경 환도 시기가 바로 이 몽고의 굴복을 하는 시기입니다. 즉 항복을 하는 시기죠. 예, 몽고의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몽고의 항복을 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항복을 하고 이때부터는 조공을 바치게 되겠죠. 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조공 속에 이제 비다 또 있고 또 이제 이 뭐 처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려의 곡물 뭐 이때 고려의 곡물 중에는 이제 그 종이도 들어갑니다. 종이도 들어가고요. 이제 고려 곡물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들도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몽고인들 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조발이라고 하는 몽고 머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흰옷을 입지 마라. 흰옷 금지. 예. 너희들이 그 잘 입는 그죠?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이 흰옷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흰옷 금지시키고 또 뭘 하느냐면 바로 몽고 복장을 입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자, 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조공을 바치고 또 이 조발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지 마라. 몽고 복장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받게 되는. 그래서 1270년에 이제 몽고의 굴복을 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여기서 상국유사를 찬술한 시기가 어떻습니까? 1280년이잖아요. 이제 그래 되면 이 1280년, 1270년에 바로 이제 이 몽고의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난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고려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제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게 되시죠. 이제 삼국유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힘을 주고 싶은 겁니다. 힘을 주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 제 마음에서 이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민족의 우수성, 이제 문화의 어떤 자주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밖으로는 이제 고리사를 통해서 넣고 오면 밖으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안으로는 어떠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귀족 이 정치, 이 귀족 정치, 고려는 이제 귀족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그 귀족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 정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귀족 중심의 이 토지라든가 독점을 하게 되고, 농장을 이제, 그 귀족들이 확장을 띄어서 고려 백성들은 도저히 뭐, 그거에도 자기의 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 이 문신들의 어떤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반발해 가지고 이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서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최충원, 최후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신들이 집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귀족들 중심으로 문신이든 무신이든 이 귀족들 중심으로 해 나가는 어떤 이런 모순된 정치, 이 모순된 어떤 부분들이 점점 심해지고,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이라든가 이제 농민 수탈 뭐 이런 것들이 자행됨으로 해서 이 끊임없이 이제 이 농민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국가의 재정이 심하게 되게 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밖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서 몽고에 굴복하고 이런 상황으로 고려의 백성들이 내몰리고요. 이 안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 귀족 중심들의 무신할 것 없이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됨으로 해서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판 속에 놓여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민족 주체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중과 농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게 이 편안함을 일정 부분 이런 뭔가를 던질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과 이 지배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분열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줄이는 방향,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상공유사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상공유사가 편찬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상황에서 편찬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민족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민족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이 첫 번째를 놓고 본다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천과 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 일치된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님의 이제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인식들이죠. 하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식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님의 자손이면서 우리의 이제 단군 조선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이 고조선으로 연결이 되고, 또 위만 이 조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한, 이 부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의 이제 일부, 요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 고려의 어떤 역사성을 이 단군 조선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삼국 사기의 경우에는 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 이 삼국시대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이야기만, 관찬 그 역사서인 고려 삼국 사기는 요 고구려 신라 백제에 한해서 어,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국시대, 즉 뿔뿔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러한 어떤 역사죠. 세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겨우 통일신라로 합쳐졌다가 고려로 이어져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이제 피폐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연의 경우에는 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부여를 우리 역사 속으로 연결시키고 이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고 위만 조선, 고조선, 당군조선까지를 우리의 역사 속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편입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이 우리의 역사가 어디로까지 간다? 이 바로 중국의 요임금까지로 같이 요임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읽은 사람들은 고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거짓말인가? 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와, 우리 민족이 이 중국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이제 지금 흉노로부터 이 오랑캐로부터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으로 연결되는 이 중국의 역사와 당군 조선이 같은 동시대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동시대의 역사 속으로 편입되어서 출발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바로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고치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긍심, 우리 민족의 우수성, 민족성의 어떤, 우수성, 뭐 이런 어떤 부분하고 바로 역사 속에 이 당군 조선까지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민족의 어떤 자주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 우리 민족 문화의 자주성, 우위성, 이제 우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공유사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 불련, 이 국토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연국토설이에요. 불연국토설. 이 불연국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연국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불연국토, 즉, 이 풀국토라고 하는 풀국토입니다. 대천임의 세상.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그죠? 이 가장 바른 가르침이 이 가장 잘 펼쳐진 나라, 펼쳐진 곳, 불국토가 바로 이 고려 땅, 신라 땅,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이 땅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국도설에서 이제 과거를 놓고 본다면 바로 이제 가섭부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어떤 이 부처님들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현재 의 경우에도 많은 부처님들, 이제 수많은 보살들이 지금 또 이곳에서 그 보살들의 어, 진신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다음 미래에 또 뭡니까? 바로 이 미륵불, 불을 위시한 이 많은 부처와 포살이 그죠? 불법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가 중국보다 더욱더 우수함. 우리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고, 이 한반도는 부처님의 이 불국토, 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바로 이 부분들이 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자, 어, 이게 뭐지? 자,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문화적 우위성 이런 어떤 부분 펼칠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 새겨지게 되겠죠. 이제 요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삼국유사의 존재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읽었지만 이 단군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삼국유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삼국유사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삼국유사 속에 이 단군이, 예, 뭐, 단군 신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자, 요 부분들을 이제 어, 좀 이해를 많이 하셨죠? 예, 자, 요게 바로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요걸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이 삼국유사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성공사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공사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성공사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그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이 성공유사를 들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읽을 겁니다. 읽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삼국유사를 가지고 한번 이번 학기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삼국유사를 자, 당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자, 환인.
이 환인입니다. 환인이 있었는데 그 서자로서 환웅이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다스리고자 했다.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 본즉 그곳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었다. 이에 천부인, 천부인 세 개를 주어서 환웅으로 하여금 내려가를 다스리게.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서자라고 하는 이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홍길동과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나중에 홍길동전 할 때 유토피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그 서자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마지인데 마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내 동생들이 섭섭하게 여기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왜냐면 저는 마지이기 때문에 또 이 장손이고 또 우리 집안에서 또 이제 또 저를 아끼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 그래서 이제 성장의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좀 그렇게 이제 섭섭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섭섭하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 이 뭐 어른들로부터 뭐 조금씩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 동생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사형제인데 예,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는데 막내는 또 막내 어? 둘째, 셋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섭섭함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서자를 통해서 마다들은 하늘을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을 거고 환웅은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니는 내려가서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서자 환웅이 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다스리고자 해. 아, 요금은 한웅은 무리 3,000명, 그죠? 3,000,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일러서 신시라고 한다. 자, 3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직결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시예요. 이분이 바로 한웅천왕이고 한웅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신시고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유토피아입니다. 그는 풍백운사우사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제 신하를 거느리고 내려온 거죠. 삼이라고 하는 신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곡식과 생명, 질병, 법률, 선악 등을 위시한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곰 이야기를 하고 곰과 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예. 영웅의 일상 중에서 항상 영웅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 동굴 모티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단군 신화에 등장한다. 동굴 모티브요. 영웅에게는 항상 어려움을 던져준다. 동굴 모티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동굴 모티브는 이제 저기 예전에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원시 부족들 보면 성인식 있죠. 성인식. 성인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격리의 기간이 있죠. 격리.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격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격리, 세상과의 격리, 어떤 시간과의 격리라고 하는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이렇게 머무르도록 하는 것. 이 부분들이 항상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단군 조선에도 바로 이 단군 신화에서도 바로 이 그 동굴 모티브를 통해서 격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생기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격리를 통해서 재생,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기존의 어떤 생각들, 기존의 어떤 그 시간적 흐름들, 기존에 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들, 이런 틀을 잠시 멈추어 두게 하고, 그것을 쉬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다시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단군 신화의 동굴 모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100일 동안, 공간적으로 동굴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적인 단절, 여기 그 단군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극복을 하니까 바로 사람이 된다. 사람. 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웅녀가 사람이 되고 환웅이 사람이 되는 거. 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하고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단군 왕금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단군 신화 속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이런 스님을 통해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일련과 상공유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당고, 이제 요임금이죠. 요임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요임금의 경우에는 바로 이 같은 이 시기, 이 단군 왕금이 이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민족적 그 우위성, 우월성,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자, 이 설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설화는 신성성을 지니고 있고 전설은 이 신성성이 거세가 되고 장소와 등장인물이 분명하다. 자, 민담은 장소도 불명하고 등장인물도 모호합니다. 예, 모호하고 신성성도 아예 없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없고 다만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민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시간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